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탕핑족을 넘어 전업 자녀가 된 중국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다루었는데 탕핑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탕핑족은 최소한의 생계 활동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뜻하죠. 이렇게만 보면 알바만 하면서 살아가는 프리터족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노동으로 편하게 살자는 마인드로 보이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다릅니다. 패배할 거면 결승선보다는 출발선에서 패배하는 게 좋다. 그러면 달리기는 안 해도 된다. 승부를 포기하면 당신을 이용해 먹을 수 없다. 3개월을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공산당의 힘이 모두 소모되고 반년을 일하지 않으면 새로운 중국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들에서 알 수 있듯 탕핑은 포기라기보다는 소극적인 반항입니다. 열심히 해봤자 부자가 될 수 없고 사회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착취만 당한다. 결국 남는 건 병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 반항할 수 있냐?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방법은 하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탕핑족에 이어 새로운 게 중국에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전업자녀죠. 이걸 직업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새로운 직업군이라 불리기는 합니다. 전업주부가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역할이라면 전업자녀는 주부 플러스 자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일도 도맡아 하면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대신 한 달에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사실상 가정에 취직하는 것이죠. 취업 준비하는 동안 부모가 용돈 주는 거 아닌가, 캥거루족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지만 조금 다릅니다. 일단 캥거루족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취직했지만 집을 떠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전업자녀는 진짜 취직의 개념입니다. 물론 취업을 준비하면서 전업자녀를 하는 이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취직을 포기하고 전업자녀로 활동하죠. 집에 취직했으니 취직에 성공한 거네요. 부모와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하니까요. 현재 중국의 전업자녀는 정확히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못해도 1000만, 많게는 2000만까지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자녀 현상은 중국을 넘어 한국으로까지 퍼지고 있고요. 어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이걸 보려면 1990년대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전업자녀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에서 나왔지만 취업 시기에 청년이 사회 초년생 나이대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탈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현상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도 예상하실 겁니다. 일본의 모든 사회 문제의 시작점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죠.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미국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였고, 대학만 졸업하면 대기업 취직이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취직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종신고용제라는 시스템에서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고 또 보장되어 있는 사회였죠. 하지만 버블이 터지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종신고용제도 무너졌습니다. 있던 일자리들도 날아가는 판국이니 신규 채용 시장은 당연히 얼어붙었죠. 이 시기에 취직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빙하기 세대 혹은 잃어버린 세대라는 뜻의 로스제네라고 부릅니다.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독립은 사치였죠. 과거였다면 독립하거나 결혼해 가정을 꾸렸을 나이의 청년들은 결혼과 독립은커녕 취직도 하지 못한 채 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히키코모리 문제, 앞에서 나왔던 프리터족 등 여기서도 다양한 형태가 등장했고요. 패러사이트 싱글이라 불리는 이들도 등장했습니다. 정확히는 일본 사회가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직역하면 기생독신인데 부모에게 기생하고 살면서 자기 돈은 취미나 소비로 쓰는 미혼 청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자이든 타이든 부모에게 얹혀 살게 된 청년들은 사실상 방치되었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고 계속되지는 않을 거고 이들도 결국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애초에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취직이 안 되는,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문제였기에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건 순수한 낙관이었을 뿐이었죠. 특히 대졸자들의 경우 이때까지 교육에 투자한 돈이 얼마고 쏟아넣은 시간이 얼만데 몸 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몸 쓰는 일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부모의 집에 기생하게 된 청년들은 자괴감을 빼면 생각보다 편하고 좋은 환경이라 금방 적응했고 일할 생각은 더더욱 안 들었죠. 부모가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어서도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요. 이게 쭉 와서 지금 터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8050 문제죠. 버블 붕괴 당시 청년이었던 이들이 나이가 들어 50대가 되고 부모들은 80대가 되었는데 부모가 살아있다면 연금이 나와서 생활이 되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어쩌냐는 겁니다. 실제로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다 쓰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나타나고 있고요. 히키코모리 패러사이트 싱글 같은 문제들은 종류도 많고 부르는 말도 다양하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가장 큰 원인은 버블 붕괴 이후 구직자에 비해 취업 시장 자리가 너무 부족한 문제였지만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경제력 차이 때문이죠. 버블 이전에 경제활동을 했던 세대와 이후 세대의 경제력 차이가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혜택을 받은 세대고 이후 세대는 모든 문제들을 직격으로 맞은 세대니까요.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이유도 같습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큰 경제력 차이, 사회 초년생들 특히 대졸들의 취업이 극도로 힘들어진 게 버블 붕괴로 일본에서 가장 먼저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지금에 와서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히키코모리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중국 국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얹혀 사는 일도 이제는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반보치오니라고 부르죠. 반보치오니는 큰 악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에서는 네스트워커, 둥지를 떠나지 않는 새라고 부르고요. 나라마다 이름과 디테일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이래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보며 사회 진출을 아예 거부하기까지 하면서 비교적 부유한 세대인 부모 세대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는데 현재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가장 큰 간극은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의 가치가 일반적인 노동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게 가장 크죠. 기성세대는 인플레이션 이전에 자산을 노동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세대고요. 동시에 이때 자산을 산 사람들은 큰 부를 얻었죠. 그리고 이때까지 말한 원인들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한자녀 정책을 시행한 국가입니다. 한국처럼 그냥 많이 낳지 말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만 한 게 아니라 둘 낳으면 직접적으로 가정에 손해를 주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집행했죠. 자세한 내용은 채널의 중국 저출산 영상에서 다뤘는데 둘째부터는 사실상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전 세대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죠. 부모와 조부모,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오냐오냐 금이야 오기야 대접받았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말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소황제고요. 그런데 소황제가 받은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부담도 함께 받았죠. 대학도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어떻게든 보내야죠. 한 자녀가 스탠다드가 되면서 교육열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한국은 귀여운 수준으로 말이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집을 사고 결혼하고 우리를 부양해라. 집안의 모든 희망이 하나이에게 집중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출난 수준이 아니어도 대학만 졸업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중국 경제가 단순히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일자리의 수도 늘어났지만 질도 높아졌고요. 해외에서는 중국이 몇십 년 뒤에 미국의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마치 일본의 버블이 터진 것처럼 중국의 경제도 벽에 가로막히죠.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취업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한 데다 물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테지만 중국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앞서 나왔듯 소황제들은 특별한 가정 상황이 아니라면 다 대학에 갔습니다. 안 그래도 성장률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소황제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시작한 거죠. 2022년 중국 대졸자 수는 최초로 1000만을 돌파했고 2026년 올해는 1270만의 대졸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대졸자입니다. 석사, 박사까지 하고 있는 인원들도 넣고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졸업해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내 취업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2023년 6월 중국이 발표한 통계에서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수치가 국가의 수치인 수준으로 높다 보니 중국은 이때부터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죠. 사실 이 수치도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경제학 부교수 장단단은 실질적인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 주장했죠.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것도 한국도 그렇지만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해버린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죠. 말 많은 쉬는 청년도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고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중국의 부모 세대는 마치 버블 경제 이전의 일본 세대처럼 비교적 부유합니다. 대략 70년대생쯤으로 보면 되는데 1990년대 국유기업 민영화와 부동산 시장 개방의 수혜를 입은 세대죠. 주택 사유와 조치로 도심의 부동산을 헐값에 받은 이들은 현재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박이 터지자
갖추지 않았어도 중국 고도 성장 시기 기회도 많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던 세대라 중산층이 많죠. 애초에 중산층이 많아진 게 전업자녀의 등장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요. 중국 관영 인민망은 전업자녀 개념이 가능해진 것은 일부 부모에게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 여기에 부모가 자녀와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겹치면서 유연한 지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제 문제가 등장할 차례죠. 제일 처음 등장한 건 영상 초반에 나왔던 탕핑족입니다. 앞서 나왔듯 탕핑족의 본질은 소극적인 저항이죠. 열심히 해봤자 부자가 될 수 없고 사회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착취만 당한다. 결국 남는 건 병밖에 없다. 즉 취직도 힘들고 힘들게 취직해도 자산격차, 인플레이션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데다 일하는 환경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봐도 가혹하게 그지없으니 누워있겠다였죠. 주택 구입, 결혼, 출산, 승진 전부 다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존만 유지하겠다. 모두가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거고 결국 정부도 백기를 들 것이다인데, 이게 탕핑이 부상은 했지만 또 그렇게 엄청나게 퍼져나가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 길을 찾았죠. 그런데 2022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며 도시를 봉쇄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공산당이 탕핑족들을 돌보기는커녕 방치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는 데다 국가가 잘 나가는데 우리만 뒤처지는 거면 몰라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면서 이때까지 쌓였던 불만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빈부격차, 청년 실업, 부정부패, 불공정, 여전히 존재하는 인맥 문화까지 뉴스에서도 몇 번 보셨을 건데 이때부터 몇 번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죠. 중국 청년들은 공산당이 나쁜 걸 넘어 무능하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탕핑 때와 같이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시위는 몇 번 일어났지만 금방 다 진압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반항했다가는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이란입니다. 바이란은 썩어 문드러지게 돌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저주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동시에 절망은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또 취직은 안 되고 결국 여기서 이들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무언가 열심히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탕핑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답은 전업자녀였죠. 2023년 소셜미디어에 전업자녀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더니 더우반 웨이보 같은 플랫폼에서는 아예 수천 명의 전업자녀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까지 생겨났죠. 당연히 처음에는 탕핑처럼 바이란처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탕핑이나 바이란은 기껏해야 글 쓰는 수준이었는데 전업자녀들은 영상을 올리고 자신들의 사정과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중국 내 여론은 이들을 동정하는 쪽으로 기울었죠. 여론까지 우호적이게 되면서 전업자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전업자녀라는 게 가능한 이유가 부모들이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이 가능한 것처럼 부모들이 전업자녀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경제력 차이가 크다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기대가 크고 부담이 큰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소황제들은 부모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사랑의 대상이죠. 대졸 고학력 중국 청년들이 이때까지 쏟아놓은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서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과 같이 중국 부모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녀가 저임금의 3D 업종에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여건만 되면 자기가 중산층 정도만 되면 연금도 있고 살기도 뭐 그렇게 팍팍하지 않으니 전업자녀를 허락해주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멀었냐? 이게 일본이나 다른 국가와 가장 다른 점이죠. 전업자녀의 일은 청소나 빨래 같은 가사노동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정서적 부양입니다. 말벗이 되어주는 건 물론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는 뭐 전문 간병인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랑, 유대감, 정을 느끼기는 힘들죠.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성인 돼서 대면하는 게 서운했는데 전업 자녀를 시키면 사이도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안정도 느낄 수 있죠. 어차피 집에서 노는 잉여 인력인데 어차피 용돈 줘야 할 것 같은데 이왕 주는 거 조금 더 주고 정서적 안정과 집안일까지 맡기는 거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전업자녀는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만 받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놀면 눈치도 보이고 미안함을 느끼거든요. 부모가 흔쾌히 허락한다면 어찌되었든 가정에서 역할이 있으니까 미안함도 덜고 친하게 지내면서 눈치도 덜 볼 수 있죠. 이 다음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중국 현실에서 청년들이 택한 최종 진화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해결법은 당연히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중국 상황으로
세상으로는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산의 가치를 폭락시켜버리면 집이 자산의 전부인 중산층들, 부모 세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요. 해결할 수 없기에 찾아낸 합리적인 대안인 전업 자녀가 한동안은 쭉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어쩌면 일본의 사례처럼 몇십 년이 지나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다가올지도 모르고요. 이들이 하는 말처럼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준비일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핑계일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핑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지만요. 탕핑족을 넘어 전업 자녀가 된 중국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